미국 뉴욕 증시가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데다 IBM의 선 마이크로시스템즈 인수협상 중단, 은행 산업에 대한 비관적 전망 등의 영향으로 약세 마감됐습니다. 다우는 42포인트 하락해 8,000선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영국, 일본, 스위스, 유럽연합 등 4개 중앙은행과 통화 수업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 FRB는 유사시 이들 4개 중앙은행들로부터 2,900억 달러까지 자금을 제공받아 이를 미국 금융기관에 대출해 줄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강력하고 효과적이며 일치된 대응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이사국 간의 논의 방법엔 이견이 있지만 한결같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채권단이 주도하는 기업 구조조정 작업에 직접 개입할 의사를 보였습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채권단 주도의 기업 구조조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아 개선책 검토를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엔 마켓의 최리나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숨고르기에 들어간 듯 보입니다. 4주 연속 랠리에 대한 부담을 느꼈던지요. 어닝 시즌을 앞두고 결국 다우지수가 7,975, 8,000선을 하회했는데요. 은행권의 대출 손실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주가 약세를 보였고요. IBM의 선 마이크로시스템즈 인수협상이 중단되면서 기술주도 무너졌습니다.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 글로벌경제연구소 남은호 소장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우지수가 7,975, 8,000선을 하회했군요. 네. 마감 지수부터 일단 정리를 해보죠. 네, 뉴욕 증시가 닷새 만에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 4주 동안에 급등했던 미국 증시가 지금 하락을 했고요. 다우지수가 8,000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어젯밤에 우선 그래프를 먼저 보시죠. 네. 그래프를 보시면 소폭 하락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장중에 낙폭을 좀 키워갔고요. 그러면서 오후장 들어서 낙폭을 많이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장중에 낙폭이 컸다고 할 수 있고, 보기 다행스러운 점은 이제 마감 전에 하락폭을 줄였다는 점입니다. 하락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고요. 네. 어제 미국 증시가 하락한 이유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4주 연속 랠리에 따른 이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닝 시즌에 대한 이런 경계감도 있고요. 두 번째는 금융주에 대한 우려감인데요. 은행권의 대출 손실 규모가 공황 때보다 크겠다, 대공황 때보다 크겠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 세 번째는 이제 대형 기술주 업체 IBM과 선 마이크로시스템의 인수합병 M&A 협상이 결렬됐다는 이런 소식이 들리면서 장중에 낙폭을 키워갔지만, 그래도 투자 심리가 상당히 안정된 것 같습니다. 마감 전으로 가면서 낙폭을 줄이면서 마감했다는 점이 좀 다행스러워 보입니다. 네, 그럼 말씀하신 뉴욕의 하락 원인 두 번째 이야기를 좀 더 해보고 싶은데요. 미국 은행들의 대출 손실 규모가 대공황보다 커질 것이다 라는 우려 때문에 금융주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 누가 네. 이런 얘기를 한 건지요? 구체적인 배경도 좀 듣고 싶네요. 네, 금융주가 이제 약세를 나타냈는데요. 은행주들이 대부분 내렸습니다. 시티그룹이 4.6%,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1.6%, JP 모건 체이스가 3.7% 정도 내렸는데요. 네. 여기에는 이제 월가의 대표적인 비관론자입니다. 마이크 메이어 애널리스트가 미국의 은행주들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미국 은행들이 대출 손실이 대공황 때보다 커질 가능성이 많다. 대공황 때는 약 3.4%였는데 이번에는 한 3.5%까지 커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은행주, 금융주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축소로 내놨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모기지 관련 부실 자산 상각이라든지 아니면 신용카드와 소비자 대출 관련해서 손실 상각이 약 3분의 1밖에 안 됐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반 정도도 대출 상각이 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은행주들에 대해서 비관을 내놨고, 향후에는 어쩌면 은행 기업들에 대해서 국유화가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은 이 은행에 대한 대출 손실이 충분히 예상됐던 것이기 때문에 장중에 낙폭이 있었지만 낙폭을 줄여가는 모습이었는데, 이것들은 이제 이미 그 전에 많이 예상이 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충격으로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락에 대한 원인을 제공을 했습니다만은 큰 충격으로 다가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은행들의 대출 손실 규모가요 대공황 때보다 커지게 되면 결국에는 정부가 이들을 인수해야 되겠다 하는 논리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 정부 이번 주에 스트레스 테스트 평가 방법을 논의한다고 하니까요. 이것 역시 은행주, 금융주들한테는 또 다른 또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계속해서 기술주가 또 약세를 보였다는 얘기 좀 더 구체적으로 좀 해볼 텐데요. 자, IT 업계 지각 변동이 일 것이다라고도 예고가 됐었던 부분입니다. IBM의 선 마이크로시스템즈 인수 협상 결국은 결렬되고 말았는데요. 가격적인 면에서 서로가 만족을 못한 것 같아요. 예, 저 선마이크로 미국의 대표적인 기술주라고 할 수 있죠. IBM과 선마이크로 시스템 이런 부분이 이제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선마이크로 시스템은 특히 22.7%나 급락을 했는데요. 네. 그동안 IBM과의 그 인수합병으로 인해서 기대가 상당히 컸었습니다. IBM의 대형 그 미국의 대표적인 기술업체인 IBM의 그 인수합병 된다는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당초 IBM이 제시했던 가격보다 낮은 70억 달러를 제시하면서 그 선마이크로 시스템이 거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선마이크로 시스템이 이 하락을 하고 기술주들도 또 그 시스코 시스템도 골드만삭스의 투자 의견 하향으로 인해서 기술 3.5% 하락하면서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한편 미국이 통화 수합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약 한 2,850억 달러 가까이인데요. 일본, 영국, 스위스, EU가 그 대상이에요. 미국도 통화 수합을 체결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이 그 달러를 발권하는 국가지만 미국의 자금 조달을 위해서 타국가들과 특히 영국이라든지 일본, 스위스, 그 다음에 유럽 연합과 함께 이 통화 수합에 합의를 했습니다. 이건 좀 아이러니하기도 한데요. 발권국이 타국가에 의해서 달러를 조달한다는 뭐 이런 좀 우스운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경제 금융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그만큼 미국에 자체적으로 그 달러가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겠죠. 어쨌든 10월 말까지 이 통화 수합이 유효하고 대규모로 된 것 같습니다. 통화 수합 한도는 300억, 영국 같은 경우에는 300억 파운드고 10조 엔, 일본의 엔화 같은 경우에는 10조 엔 정도, 400억 스위스 프랑이라든지 800억 유로 등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이제 그 주요 목적은 뭐냐면 이 오바마가 이번에 G20에 참석하면서 금융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개국의 중앙은행들이 통화 수합에 합의를 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더욱더 안정세를 보일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어쨌든 그 글로벌 금융업체들이 상호 협력으로 인해서 금융 위기에 대해서 조금 더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금융권의 대출 위기에 관련해서는 미국 정부의 국유화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금융 위기 전반에 대해서는 이런 그 국가 간의 공조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미국 금융회사들이 외화 유동성을 조달하기 힘들었던 또 그런 배경, 또 최근에 외화 조달 비용 자체가 올랐던 배경, 그런 것들이 또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또 이런 얘기를 했네요. 미국 기업이 위기에도 R&D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지금 경제 침체가 글로벌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굉장히 이 충격이 심하고 특히 금융위기에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가 나타나고 있는데 미국의 글로벌 우량 기업들은 오히려 그 R&D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R&D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대표적인 기업들은 마이크로소프트, MS와 그리고 애플사 그리고 인텔 3M 등인데요. 네. 4분기 매출이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작게는 뭐 5%에서 20-30%까지 많이 줄었는데, R&D, 기술 투자에 대한 부분은 거의 줄지를 않고, 오히려 뭐 약보합 정도라든지 아니면 오히려 그 R&D 투자를 늘리고 있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네. 우선 몇 가지 예를 들면 MS 같은 데는 그 매출이
이 4분기 작년 4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와 변화가 없었지만 R&D 투자를 21% 늘렸고요. 인텔은 작년 4분기 순이익이 90% 감소했습니다만은 R&D 투자는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3M도 마찬가지고요. 애플은 과거에 이런 경험이 또 있었습니다. 1999년, 2000년 초반에 매출이 많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R&D 투자를 20% 이상 늘려서 애플이 극적으로 회생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고, 네. 반대로 모토로라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 초반에 R&D 투자를 감소해가지고 지금까지 좀 후속적인 성과가 좋지 않았다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의 글로벌 우량 기업들은 지금 이 위기 속에서도 R&D 투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런 기업들도 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결국 모토로라와 애플의 운명을 가른 건 R&D였군요. 예. 자, 끝으로 글로벌 금융 위기 속에요.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 기대주가 될 수 있다는 전망들이 지금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는 모양인데요. 좀 짧게 소개를 부탁드리죠. 네, 국제 유가가 지금 약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어닝스 전에 실적에 대비해서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이런 전망이 있었고요. 향후 이런 부분들이 국제 유가라든지 금이라든지 이런 원자재 부분에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또 아랍 쪽에서도 역시 유가라든지 원자재 가격들이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는 이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글로벌 시황 정리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경제연구소의 남은호 소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4월 7일 뉴스 따라잡기 시간, 오늘은 서울경제신문 이상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주말에 북한이 로켓 발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상당히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요. 지정학적 리스크다 해가지고. 근데 우리 증시가 오히려 오르고 환율은 상당히 떨어지는 예외의 어떤 모습을 보였는데 이유가 뭡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국제금융시장이 북한의 로켓 발사에 따른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요, 굉장히 안정된 흐름을 어제 보여줬습니다. 이 원화 가치 및 주가의 동반 강세 속에서요, 코스피 지수가 장중에 1,300포인트를 돌파를 했고요. 또 원 달러 환율 역시도 달러당 1,310원까지 현재 하락을 한 모습입니다. 이 북한이 전일 로켓 발사를 감행을 하면서요, 금융시장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현재는 예상이 됐지만요, 시장에서는 이를 악재 해소로 받아들이면서 이 흔들림 없는 강세 기조를 이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증시에서 이 외국인들은 이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려 2,500억 원 가까이의 주식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이 지정학적 리스크의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이 글로벌 금융위기 완화와 또 경제지표 개선 등에 따른 이 우리나라 증시의 상승 잠재력에 더 큰 무게를 현재로서는 싣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전문가들은요, 이번에 이 북한의 로켓 발사에도 불구하고 이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세를 유지한 것은 이 과거 핵실험이나 또 미사일 발사처럼 이 직접적인 군사 리스크가 크지 않았고, 또 정부가 비교적 냉정한 시각을 유지했기 때문인 것으로 현재는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그래서 과거 핵실험 등에 비해서 이번 로켓 발사는 큰 리스크가 결코 아니었다면서 앞으로 국제사회와 우리 정부의 대응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또 우리 정부의 대응에 따라서 앞으로 더욱더 큰 상승 기조로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증시는 좀 전에 이제 살펴봤으니까 이번엔 환율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1,600원을 넘나들던 환율이 이제는 1,300원대까지, 그것도 초반까지 내려온 모습입니다. 앞으로 움직임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지요? 예, 뭐 예상했던 대로 외환시장에 이게 북한 리스크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네. 혹여나 이게 태풍의 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기도 했지만요. 결국은 뭐 변변하게 바람 한 점 일으키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제 네. 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이 원달러 환율이 전날보다 31원 떨어졌죠. 1,309원 50전으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이 지난 1월 이후로 3개월 만에 최저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증시가 이렇게 추가 랠리를 펼치면서 앞으로 1,200원대 중반까지도 이 환율이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이러한 분석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제 환율의 향배 어떻게 될 것인가 좀 관심이 모아질 수 있겠는데요. 뭐니 해도 이 주가에 달렸다는 게 시장의 전망입니다. 이날 이제 북풍에도 이제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환율이 이 1,200원대 진입을 눈앞에 둔 점 역시 이제 앞으로 국내외 주가 상승 덕분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외국인이 거침없이 주식에 대해서 순매수 행진을 펼치고 있고 또 이 글로벌 증시에 따른 또 환해지 달러 매도가 역시 환율 하락을 이끄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 때문에 이제 앞으로 증시가 조금 더 강세를 보인다면은 환율은 1,200원대로 분명히 미끄러질 수 있다면서 아마도 주가가 1,400선까지 갈 경우 환율이 지난해 말 수준까지도 현재 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전문가들은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시중에 넘쳐났던 유동자금이 증시로도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보도는 저희가 여러 차례 들은 바가 있는데요. 이제는 부동산으로도 몰리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름하여 버블세븐이라 불리는 지역에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최대 2억까지 집값이 껑충 뛰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투기를 걱정해야 되는 시점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집값이 오르고 이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는 거 분명히 바라던 바이기도 하지만 또 예. 일각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주의를 기울여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시중 부동자금이 증시에 이어서요. 이 부동산으로도 빠르게 유입이 되고 있다. 이러한 소식이 현재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강남권에서 시작된 매수세가 이른바 이 버블세븐 지역 전역으로 확산됨에 따라서요. 급매물은 현재 나오는 즉시 거래가 되고 또 2억 원 가까이 집값이 오른 곳들도 현재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좀 표를 보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네. 현재 이제 저층 재건축 단지를 대표하는 이 서울 개포동의 개포주공 1단지 지역입니다. 이 43평방미터인데요. 이 시세가 7억 2천만 원입니다. 이 지난해 5억 5천만 원에 비해서 무려 1억 8천만 원이나 또 급등을 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또 이 제2롯데월드 건립의 직접적인 수혜 단지로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이죠. 이 송파구 잠실의 잠실주공 5단지 역시 이 119평방미터형이 지난 연말보다 3억 4천만 원이나 급등한 모습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자고 일어나면은 수천만 원씩 집값이 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역시 현재 가격 상승세가 뚜렷하고요. 지난 2월 이후로 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이 수요세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최고 1억 원 가까이 집값이 뛰었다는 게 이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집값 상승세에 못지않게 또 매수세 역시 현재로서는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이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이 중개업소마다 급매물이 잔뜩 쌓여 있었지만 이 3월 말 지난달 말부터죠. 네. 급매물이 나오는 즉시 좀 매수세가 붙고 있다. 이러한 소식이 현재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집값 상승기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바로 잇따라 감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매수자가 집을 사려고 하면은 매도자가 갑자기 호가를 올려서 거래가 취소되는 상황. 한마디로 앞으로 더 큰 집값 상승을 현재로서는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현장 분위기는 또 어떤지 궁금한데요. 거래량이 는 것은 분명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인 것 같고요. 일단은 매물을 내놓은 그런 매도자들이 계약하기 직전에 호가를 다시 올리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좀 예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난해 가장 크게 부진을 면치 못한 지역입니다. 바로 용인 지역인데요. 이 용인 신봉지구 같은 경우 지난해 한 3억 3천만 원까지 떨어졌던 이 33평형 아파트가 최근에 4억 원 가까이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뭐 퍼센테이지만 따지면은 20% 넘게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이 최근 들어서는 아예 매도자들이 가격을 더 올리려는 분위기까지도 현재 감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과천 역시도요, 이 재건축 예정 아파트의 몸값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과천 지역 같은 경우는 강남 지역과 직접적으로 네. 연동이 되는 만큼 이 수도권 인근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주공 3단지죠. 최근에 재건축이 완료된 레미안 아파트인데요. 인근 이 재건축이 완료된 뒤로 인근의 주공 저층 단지의 재건축 사업이 활기를 띨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현재 매수자들이 좀 모여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이렇게 최근에 대부분의 버블7 지역 아파트 값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이 중개업소마다 또 급매물 잡기에 나섰다, 이러한 소식도 현재 들려오고 있습니다. 뭐 일부 중개업소 같은 경우는 급매물을 구한다는 문구를 내걸고 직접 이런 매물 매입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목동 같은 경우 저 7단지라고 하는데요. 이 115평방미터형 같은 경우 지난해 말에 7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지금은 8억 8천만 원의 매물이 나와 있다고 하는 상황이죠. 불과 한 3개월 정도 사이에 1억 원 가까이 이 집값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당 같은 경우도 지금 정자동을 기준으로 한 달 전보다 1억 원을 더 줘도 물건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전문가들은요, 이렇게 강남 등 이 버블7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이 결국은 정부의 규제 완화가 가장 큰 요인으로 현재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서는 이 최근에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가격 괴리가 커진 만큼 추격 매수세가 뒤따르지 않을 경우 아마도 거래 공백 현상은 좀 앞으로도 어느 정도는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망까지도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시간을 두면서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같은 버블7 집값의 강세가 주변 지역으로, 특별히 강북 같은 비강남권까지 확산될 수 있을지 여부를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다시 주목을 받는 반면에 힘을 잃어가는 시장이 하나 있죠. 바로 채권 시장입니다. 어제 국고채 3년물 추경 관련해서 물량이 입찰이 있었는데 그런대로 선방하는 분위기였지만 채권 시장 결국은 약세 마감했습니다. 채권 금리가 급등하는 모습 보였는데 당분간 계속해서 이런 물량 부담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주가 상승과 환율 하락에만 이제 시장의 초점이 맞춰졌지만요, 또 눈여겨봐야 될 시장이 분명히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채권 시장입니다. 이 대규모 추가 경정 예산 편성 이후로요, 어제 이제 첫 3년물 국고채 입찰이 기획재정부에서 있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선방을 했습니다. 이 아무래도 유통시장하고의 이 가격 격차가 한 20bp 정도밖에 나지 않았다는 모습에 있어서 저희가 네. 좀 희망적으로 볼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오후 들어서 아무래도 물량 부담이 커지면서 채권값이 급락을 하는 모습을 어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어제 이제 국고채 5년물 같은 경우 하루 만에 무려 170bp나 급등을 한 모습입니다. 이 다음 주에 현재 이제 2조 한 8천억 원 정도의 국고채 5년물 입찰이 기다리고 있는 게 바로 주 요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었는데요. 이 물량 폭탄에 대한 시장의 두려움이 커지는 데다가 경기가 서서히 바닥을 치는 모습을 보이면서 바로 채권값이 급락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 채권 수익률이 급등한다는 게 바로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의미로 그렇죠. 직접적으로 연관을 지을 수 있었는데요. 한마디로 이 증시에서 직접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데 굳이 빚을 내서 자금을 쓸 수 이유가 없다는 뜻으로도 현재로서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기가 조금 살아나는 신호라는 게 바로 채권값이 떨어진다, 이렇게도 연결을 네. 지을 수가 있을 겁니다. 현재 채권 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지만은요, 정부는 현재로서는 일단 두고 보자는 입장입니다. 아무래도 경기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채권 시장이 불안하니까 현재로서는 굳이 불안할 것도 없다는 시각도 정부로서는 갖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요, 이 다음 주가 국고채 소화의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현재로서는 입찰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설사 한두 번 입찰이 안 되더라도 현재로서는 이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을 끌어들일 이유가 현재로서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중은행의 채권 관계자들은요, 이미 국채금리가 크게 상승했지만 이 추경 발행 물량이 큰 탓에 아마도 국고채에 대한 부담이
당분간 시장을 짓누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국채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면은 앞으로 회사채 시장에까지도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채권 시장 같은 경우 좀 불안한 모습으로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네, 뭐 금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CD 금리 얘기도 좀 해보죠. 최근에 네. CD 금리가 많이 내리면서요. 모처럼 만에 같이 연동돼 있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내려서 이자 부담을 느꼈던 분들의 고민이 조금 덜어지나 했었는데 이런 찰나에 은행들이 이제 금리 기준을 바꾸겠다고 나섰다면서요. 배경이 뭡니까? 네,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지요? 예, 뭐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예전까지는 CD 금리였죠. 여기에서 CD 및 은행채 예금 금리를 합해서 가중평균한 은행만의 새로운 금리를 적용하겠다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인 상황입니다. 예. 현재 이제 담보대출 금리 같은 경우는요, 2%대의 CD 금리에 이 가상금리를 더한 수준이 적용이 되고 있지만은요, CD와 은행채 예금 금리를 가중평균해서 기준금리를 새로 만들 경우 아마도 담보대출 금리가 조금은 상승 조정될 것으로 현재는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중평균 금리가 적용이 되면요, 담보대출 금리 올라서 대출자들에게는 결국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 지목을 하지 않을 수 없겠는데요. 이 때문에 이제 일각에서는 이 CD 금리 대신에 가중평균 금리를 이렇게 기준금리로 작용하려는 은행들의 움직임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네. 있습니다. 이 한 고객은요, 이 CD 금리가 높게 형성됐을 때는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던 은행들이 이 금리 하락으로 예대 마진이 떨어지자 이 기준금리 변경에 나서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은행들의 이 고객들을 도외시한 상술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좋을 때는 CD 금리를 썼다가 그렇죠. 나쁠 때는 금리 체계를 변경하겠다는 거 분명히 지적을 받을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 서울경제신문 이상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 기자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미국 은행주를 팔아라. 대손 손실 상각은 아직 멀었고 대출 손실이 대공황 때보다 더 커질 수 있다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마이크 메이어 애널리스트의 전망이었는데요. 때문에 시티그룹이 4.6%,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1.6%, JP모건 체이스도 3.7% 하락했습니다. 이 같은 금융주 약세로 인해서 전반적인 다우지수 역시 8,000선을 하회하면서 7,975로 마감됐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저는 1시간 뒤에 출발 센증시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자동차와 은행의 발목이 잡히면서 이틀째 급락세를 연출했습니다. 다우는 3.2% 떨어지면서 7,522로 마감이 됐고요. 나스닥은 2.8% 하락하면서 1,501, S&P 500 역시 800선이 무너지면서 787을 기록했는데요. 유럽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과 자동차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독일이 5%, 영국이 3% 이상, 프랑스가 4% 이상 급락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 시간 뒤에 출발 센증시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